현재 미국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대역전극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코로나와 조지 플로이드 사태 등으로 10% 가까이 벌어진 적도 있지만 이후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후로도 바이든 후보의 우세는 꾸준히 유지됐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두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분수령이 될 미국 주요 경합주 중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의 지지율 격차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지역은 모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던 곳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대선의 판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 합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격전지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에서 응답자 49%가 트럼프를, 48%가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플로리다주에서는 트럼프가 51%, 바이든이 47%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박빙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선제가 아닌 간접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득표율과는 별개로 각 주를 가져간 1위 후보자가 해당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독식하게 됩니다. 때문에 주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6개 주를 어떤 후보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선거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재임을 하게 될 경우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5배 인상 요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나는 이전에 이 나라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핵 시스템을 개발했다. 당신이 보거나 듣지 못했던 물건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 전에 결코 듣지 못한 것이라며 비밀리에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너무 사랑해서 팔 수 없는 집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도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 주장을 해왔던 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듯한 발언으로 보이는 듯한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도 핵무기 배치를 부추기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인 에릭 브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국장은 최근 미국 신안보센터 CNAS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향후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핵이 더 확산된 세상이라는 이 보고서에 보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를 핵 확산 잠재국으로 꼽았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미국과 한국의 동맹 약화가 한국의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릭 브루어 연구원은 그런 평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떠오르고 있는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요인들이 앞으로 10년 이상 뒤에 핵 확산 환경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분석한 결과 핵 확산에 영향을 줄 7개의 추세를 꼽았는데 첫 번째, 안보 환경 악화, 두 번째,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동맹들의 의심, 세 번째, 미국의 민간 핵 에너지 지원 능력 약화, 네 번째, 제재 효용성의 감소, 그 밖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관계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국이 제재의 효과를 상쇄할 방법을 찾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금융 패권마저 약화되면서 비확산 도구로서의 제재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제재의 남용이 어느 측면에선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전쟁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사이버 절도 등으로 국제 제재를 회피하는 것에 더 적응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재는 지금처럼 쉬운 선택지가 아닐 것이라면서 미국의 트럼프 2기 공화당 행정부나 차기 민주당 행정부는 대북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북한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보다는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군축 접근법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 근거로 북한의 위협을 꼽았는데요. 북한의 고도로 정규화된 무기체계 개발은 한국에게 새로운 위협과 도전을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미국과 동맹 분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접근법에서 비롯됐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김정은과 협상하면서 한국을 놀라게 한 점들, 합동 군사훈련 축소에 대한 돌발적인 발표 등 동맹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일삼았다.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한국의 의심은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국이 1970년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에 대한 의구심과 영내 안보, 환경 악화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양측에 공정한 방식으로 조속히 종결하고 앞으로 미국은 양국 간 긴장 요인이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밀봉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것은 과거 동맹과 직접 경험이 많은 사람을 정무직에 발탁하는 것이다. 동맹은 자신들이 발언할 기회가 생기고 최소한 자신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안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회복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불거진 종전선언에 대한 온도차도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주연설 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미국의 소리는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다.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 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좋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우려된다며 과거 일례로 국제사회가 1928년 전쟁 포기 등을 골자로 한 켈로그 브리앙 조약을 체결했지만 10년 뒤 세계대전이 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부 차관보도 한국 전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이다. 이 핵무기는 북한의 통일 목표에 따라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차관보 또한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남아서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종류의 평화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 북한이 이따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암시해왔지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충돌 시 북한을 겨냥할 미국의 전술 전략무기의 존재라는 북한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그런 선언은 공허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북한의 비핵화가 어렵다는 것을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임에 성공할 시 한국의 방위비 5배를 받겠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한국에서는 미국 주둔비에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미국의 비밀 핵무기를 개발했고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너무 사랑해 팔 수 없는 집처럼 여긴다고 했으며 한국의 핵미사일 배치에 대해 깊게 고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도 방위비 올려받겠다고 하는데 추후 재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방위비가 동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로버트 아이온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 대통령 그 누구와도 다른 동맹관을 지닌 지도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국 등 동맹들에게 자체 핵무장을 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일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관리, 사용 등에 대한 정책을 함께하는 핵 공유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변수 때문에 미국이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돈 낭비가 너무 심하다. 우리가 왜 그들을 보호해줘야 하느냐 등의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해왔다면서 동맹이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면 왜 안 돼? 라며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 또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실제 워싱턴 일각에선 대북 압박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한국의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이온 전 특보는 최근 미국에서 대중 압박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하면 중국이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본다. 위험한 생각이지만 실제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핵무장 생각이 없던 한국은 진지하게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신뢰하는 한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겠지만 그 신뢰가 옅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세계 표준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왜 거부하나? 아베 정부 비판한 일본 아사히. 일본 현지 언론이 아베 신조 행정부의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는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은 25일 세계 표준의 한국식 코로나 검사를 일본이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지면에 실었다. 신문은 한국이 2월 말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됐을 때 재택근무를 확대했고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해 피해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검사 역량을 키우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길거리는 일상의 풍경을 찾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 방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코로나19 검사량은 총 95만 건으로 일본의 5배 수준이다. 또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충분한 양의 진단키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 같은 검사 역량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구 국가들이 표준 모델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20개국 이상이 정상으로부터 전화통화 요청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 거리가 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에 대해 정확도가 낮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7일 긴급 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본 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한국식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아이치현 나고야시, 니가타현 니가타시는 이미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시작했다. 정부 방침에 대한 불안의 표시로 읽힌다. 신문은 복수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진단키트나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베 정부가 한국의 지원을 받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청와대로서도 지금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을 받은 일본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일제강점기의 징용자 문제 혹은 수출 규제 문제에서 양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언론 한국 코로나 검사 장비 일본 제공 검토.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장비를 일본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장비 제공을 공식 요청할 때를 전제한 조처인데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이런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PCR 검사 키트를 일본에 판매 또는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검사 장비와 함께 마스크 제공과 의료진 파견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쪽 생각을 듣기 위해 보건당국 간전화 협의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이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원은 한국 내 대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에서 한국 검사 장비를 사용하려면 일본 정부의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건수는 95만 건을 넘지만 일본은 23일까지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건수를 기준으로 22만 1000건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6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정부 지원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 영사관에 마스크와 자료 제공 요청을 한 적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센다이 총영사관이 흥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제공 요청을 받고 마침 가지고 있던 마스크 100장 정도를 제공했고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지역 유력 인사에게 바이러스 진단키트와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자료를 전달했다는 설명이었다. 코로나 끄덕없다던 일본 서비스 산업부터 경제 감염 조짐. 대형 백화점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됨에 따라 발생할 손실도 최대 37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26일 한국은행은 일본 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보고서에서 일본 서비스 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일본 내 대형 백화점으로 꼽히는 다이마루 마츠자카야, 타카시마야, 미치코시 이세탄 백화점의 매출은 각각 2월과 3월 전년 동기 대비 크게는 40% 이상 폭락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춘절 기간 방문할 예정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대형 백화점 매출이 폭락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기 대비 0.5%에 그쳤다. 1월 1.5%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3월 소매 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본격화할 전망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발생산 경제적 손실만 일본 내 경제연구소 추정 1조 7천억 엔에서 최대 3조 2천억 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화로 환산하면 20조 원에서 37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서비스업 타격은 고령화, 저출산이 본격화한 일본 경제에서 더 뼈아프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광, 의료 및 간호 서비스 등 서비스업 육성을 강화해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0년대 초 일본 방문 캠페인을 벌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2012년 840만 명에서 2019년 3190만 명까지 늘렸다. 관광 수입도 2012년 120억 달러에서 2018년 45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일본은 2018년 기준 65세 인구 비중이 28.1%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다. 평균 수명은 84.1세로 전 세계 2위에 이르며 의료 서비스 종사자 수는 2002년 470만 명에서 2018년 830만 명까지 크게 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일본은 2000년 고령층 인구 증가에 발맞춰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을 도입했다. 2000년대 이후 집중 육성한 관광산업과 의료, 간호 서비스 산업은 대표적인 대면 접촉 서비스 산업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관계자는 다만 과거 사스 등 사례를 볼 때 전염병에 의한 관광객 감소는 단기간에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 서비스에서는 비대면, 원격 진료 등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경우 단기적인 위축은 발생할 수 있지만 감염자 수 증가에 따른 진단 및 치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만성질환 감염자의 정기적인 진료 문화 확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관계자는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거나 의료 분야는 원격 진료가 발달하는 등 코로나19로 관련 산업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